너지? 네가 그런 거지? 어머니, 제가 그럴 리가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남편의 추락.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죽은 시아버지를 보고 웃는 며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숨막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한복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고개 숙여 절하고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인,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 한지원이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편히 가셨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지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이 참 의젓하시네요.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도 저렇게 침착하게 조문객 맞이하시고 효부십니다. 효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부라고요? 저는 지원을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조문객들과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2년 전에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번의 죽음을 겪은 여자의 얼굴이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습니다. 살인범, 사기꾼, 사이코패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짓말할 때 웃는다는 것.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밤 10시 조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나가고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 어머님, 몸 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죽이라도 갖다 드릴게요. 지원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온기가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고 싶구나. 알겠어요. 그럼 전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지원이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동료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반이었습니다. 여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소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지원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활처럼 올라가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짓던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쁨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원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만 남았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지원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세요. 방에 가서 쉬세요. 그래야겠구나.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지원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뒤에서 지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년 전 제 아들 민호가 죽었습니다. 설악산 등산 중 추락사. 경찰은 사고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 태준이 죽었습니다.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역시 사고사.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거울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네. 만약에 말입니다. 두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면요? 만약 누군가 계획적으로 제 가족을 죽였다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며느리라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지원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5년.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시부모 모시는 것도 극진했습니다. SNS에는 팔로워가 15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재벌가 효부 며느리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로 일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가장 친절한 이웃이 연쇄살인범일 수 있다는 것. 가장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살인자일 수 있다는 것. 저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박스가 있었습니다. 민호 사건 기록. 저는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경찰 기록을 전부 복사해뒀습니다. 검사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 당일 오후 4시경 신민호 씨가 설악산 등산로에서 추락. 동행자인 아내 한지원 씨의 신고로 구조대 출동. 하지만 신민호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 부검 결과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경추 손상. 사고사로 결론. 저는 한지원의 증언 부분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찍기 위해 난간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조대 기록. 신고 접수 시각 오후 3시 50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원은 사고 시각을 오후 4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오후 3시 50분에 들어왔습니다. 10분 차이. 왜 10분이나 차이가 날까요? 단순 착오일까요? 아니면 저는 붉은 펜을 꺼내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검사 시절 선배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모순이야. 작은 모순 하나가 큰 범죄를 드러내. 이것도 모순이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모순.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지원의 차가 보였습니다. 흰색 수입차. 번호판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아, 너 대체 누구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만약 며느리가 제 가족을 죽였다면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검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일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번엔 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들 민호의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너를 죽였는지 엄마가 반드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5시였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원의 방 앞을 지나갈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원도 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밤새 불을 켜놓은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꺼내놓은 민호의 사건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램프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서리를 비쳤습니다. 2년 전 2023년 10월 15일 제 아들 신민호가 죽은 날입니다. 저는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신민호 37세. 설악산 대청봉 등산로 인근에서 추락. 동행자는 아내 한지원. 발견 당시 이미 사망. 추정 사망 시각 오후 3시 50분에서 4시 사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지원의 진술서였습니다. 저희는 그날 아침 9시에 설악산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남편이 등산을 가자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오후 3시쯤 대청봉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경치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난간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가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남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시간은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구조대 기록을 펼쳤습니다. 119 신고 접수 시각 마이너스 오후 3시 50분. 출동 시각 오후 3시 55분. 현장 도착 시각 오후 4시 20분. 저는 2시간을 비교했습니다. 지원은 사고 시각을 오후 4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오후 3시 50분에 들어왔습니다. 10분 차이. 왜 지원은 시각을 10분이나 늦게 말했을까요? 단순히 착각했을까요? 패닉 상태에서 시간을 잘못 기억한 걸까요? 아니면 저는 계속 파일을 읽었습니다. 구조대원의 증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인 한지원 씨는 비교적 침착한 상태였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했고 남편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침착했다. 남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비교적 침착했다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검 결과서.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경추 손상. 즉사 추정. 추락 높이 약 20m. 몸에서 발견된 외상 머리 뒤쪽 골절, 경추 이탈, 우측 팔 골절, 좌측 다리 골절.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20m 아래로 떨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현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인근,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인 등산로, 난간이 있는 전망대, 그리고 절벽. 사진 속에는 붉은 테이프로 표시된 추락 지점이 보였습니다. 전망대 난간 옆이었습니다. 저는 확대경을 꺼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난간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높이는 약 1m,
성인 남자가 실수로 넘어지기에는 꽤 높은 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키가 175cm였습니다. 난간이 그의 허리쯤 왔을 겁니다. 실수로 넘어지려면 상당히 앞으로 몸을 숙여야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저는 민호의 카메라 기록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민호의 카메라를 회수해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찍은 마지막 사진은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설악산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진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오후 3시 45분, 신고 접수 오후 3시 50분, 그 사이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호가 난간 근처로 갔습니다. 사진을 더 찍으려고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지원의 말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타임라인을 적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민호 마지막 사진 촬영. 오후 3시 50분 119 신고 접수. 오후 3시 50분에서 4시 사이 추정 사망 시각. 이상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시각과 추정 사망 시각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 말은 지원이 사고 직후 바로 신고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남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봤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비명을 지릅니다. 남편 이름을 부릅니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전화를 꺼내 신고합니다. 최소한 2분에서 3분은 걸립니다. 하지만 지원은 5분 안에 모든 걸 했습니다. 사고 목격, 확인, 신고. 너무 효율적이지 않나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검사 시절 선배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범죄 수사의 핵심은 뭔지 알아? 타이밍이야. 범인은 항상 실수를 해. 시간을 맞추는 데서 실수를 하지. 타이밍. 지원의 진술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의 휴대폰 기록. 경찰이 조사를 위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지원이 건 전화는 119 신고 한 통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등산을 갔는데 다른 전화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거나 SNS에 올리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지원은 SNS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만 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지원의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한지원 계정, 팔로워 15만 명, 프로필 사진은 우아하게 미소 짓는 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소개란에는 재벌가 며느리의 일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스크롤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민호가 죽기 하루 전. 사랑하는 남편과 설악산 여행 준비 중이에요. 날씨도 좋고 기대돼요. 사진은 등산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시물은 10월 17일,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위로 감사합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였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힘내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저는 10월 15일 민호가 죽은 날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매일같이 SNS에 올리던 사람이 남편과 여행 간 날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심 포인트 1. 시간 모순 진술 4시, 신고 3시 50분. 2.
너무 빠른 신고 사고 후 5분 이내. 3. 비정상적으로 침착한 태도. 4. 그날 SNS 활동 전무. 5. 다른 전화 기록 없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민호는 이런 아침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저는 민호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지원에게는 그것도 연기였을까요? 처음부터 민호를 죽일 계획이었다면 결혼식 날의 미소도 신혼의 달콤함도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지원이 제 아들을 죽였다면 저는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울 겁니다. 30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파일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연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셔야죠. 제가 죽 끓였어요. 고맙구나. 지원이 쟁반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호박죽과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럭저럭. 지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눈빛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고. 괜찮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뭔가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왜 그러니? 아니, 그냥 어머님이 자꾸 서재에 계셔서요. 혹시 아버님 유품 정리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응, 유품 정리 중이야.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하고 싶구나. 알겠어요. 그럼 죽 드시고 좀 쉬세요. 지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이 눈치챈 걸까요? 제가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니야. 아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지원이 정말 살인자라면 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강민수, 제 후배 형사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검사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시간 되면 만나자. 급해. 오후 2시, 저는 강민수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지원에게는 친구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원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이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저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점심때쯤 돌아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원이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자꾸 내 서재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밤늦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려가 보니 지원이가 서재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예민한 거 아니에요? 지원이가 왜 서류를 뒤지겠어요?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원이는 착한 애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민한 건가 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푹 쉬세요. 요즘 피곤해 보여요. 그래야겠어요. 다녀와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외출했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2시 10분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그래? 아버님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빨리 오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야? 남편이 사고가 났대요. 저는 급히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원도 함께 탔습니다. 지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2층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려가 보니 아버님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우리 셋밖에 없었잖아요. 네. 아버님 혼자 계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아내입니다. 유감입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셨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경찰이 왔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어떻게 떨어지셨는지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외출 중이었어요. 경찰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며느리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층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내려가 보니 시아버님이 1층 계단 아래에 쓰러져 계셨어요.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시아버님이 왜 계단에서 떨어지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실내화가 미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계단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사로 보입니다. 미끄러운 실내화 때문에 발을 헛디딘 것 같습니다. 사고사? 남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멍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로 들어가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43살,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요, 민수야.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이거 좀 봐줘요. 민수가 파일을 받아 훑어봤습니다. 이건 도련님 사건 기록이네요. 응. 2년 전 민호가 죽었을 때 경찰 기록이에요. 자세히 읽어봐요. 민수가 집중해서 파일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시간 모순이 있네요. 그렇죠? 한지원 씨 진술은 오후 4시인데 신고 접수는 오후 3시 50분이에요. 10분 차이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정리한 의심 포인트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며느리분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남편도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네. 부고받았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것도 사고사였어요. 계단에서 떨어졌대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도 추락사, 남편도 추락사. 그래요. 둘 다 지원이랑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가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선배님, 혹시 증거가 더 있으세요? 어제 남편 서재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게 남편 서재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민수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건 몰래 카메라네요. 누가 설치한 거예요? 지원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말했어요. 지원이가 자꾸 서재에서 서류를 뒤진다고. 저는 그때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심각한 의혹이에요. 만약 진짜라면 연쇄살인이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우리 가족을 죽이고 있어요. 민호 남편. 그리고 다음은 선배님,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선배님도 타겟일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예요. 도와줘요, 민수야. 증거를 찾아야 해요.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선배님도 조심하세요. 절대 지원 씨 앞에서 의심하는 티 내지 마세요. 당연하죠. 민수가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단 한지원 씨 과거부터 조사해 볼게요. 결혼 전 행적, 전 직장, 인간관계. 뭔가 나올 거예요. 고마워요, 민수야.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지원이 범인이라면, 제 아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면, 저는 그 여자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단둘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원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 어디 도망가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정체를 밝혀낼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원이가 자꾸 서재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져요. 남편은 뭔가 알아챘던 걸까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걸까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원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응, 다녀왔어. 친구분들 잘 만나셨어요? 응,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저는 지원을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원의 그 미소,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도 제 마음에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선배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찾았다는 건가요? 지원의 과거에서? 저는 재빨리 답장했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저번처럼 그 카페에서요. 오늘 오후 3시. 알겠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저는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건 기록, 남편의 사고 기록, 의심 포인트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원의 행동 패턴 관찰. 매일 아침 저에게 식사 챙김.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음. 제 방 근처에서 자주 목격됨. 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지 않음. SNS는 여전히 활발 마이너스 팔로워들에게 힘든 시기를 견디는 중 이미지 구축.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지원이 정말 범인이라면 저는 지금 범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밤에는 복도 하나 사이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솔하게 움직이면 지원이 눈치챌 겁니다. 그리고 저도 위험해질 겁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차 좀 드세요. 제가 국화차 우렸어요. 고맙구나. 지원이 책상 위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서재에서 많이 계시네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 지원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매일 아버님 생각나요. 저는 지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남편을 밀었을까요? 계단 꼭대기에서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추우세요? 제가 난방 온도 올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지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국화차.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났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여다 멈췄습니다. 혹시? 아니야. 설마. 하지만 만약. 저는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너무 심한 걸까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배님, 큰일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뭘 찾았어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지원 씨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한지원. 이 이름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개명 신청서예요. 2015년 4월 15일. 김미래에서 한지원으로 개명.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김미래. 네. 그게 며느리분의 원래 이름입니다.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형외과 기록이에요. 비공식 루트로 입수했습니다. 개명 한 달 전에 대대적인 성형 수술을 받았어요. 눈, 코, 턱선, 광대. 거의 전체를 바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얼굴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수술 전 사진입니다. 민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둥근 얼굴, 작은 눈, 낮은 코. 지금의 지원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였어요? 네. 10년 전 김미래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꿨을까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치려고요. 과거를 지우려고요. 과거? 민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미래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전부 삭제됐어요. 삭제? 네. 학교 기록, 직장 기록, 주민등록 이력. 전부 최소한만 남아있어요. 마치 일부러 지운 것처럼요.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알아낸 게 뭐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래, 출생 2090년. 부산 출신. 아버지 김철수,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이순희, 김미래가 10살 때 가출. 김미래는 18살에 가출 후 행방불명.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7년간 기록이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2015년 갑자기 나타났어요.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으로요. 어떻게 편입했어요? 학비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장학금도 아니고 학자금 대출도 아니에요. 누군가 학비를 냈는데 기록이 없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원자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예요? 민수가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2015년 2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70대 재력가 급사. 동거녀는 20살 연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력가 김영수 72세. 심근경색으로 급사. 동거녀 김모 씨 25세.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돼 있어 논란.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김모 씨가 김미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지역, 시기가 전부 일치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그때도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자연사로 결론 났어요. 하지만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경찰 기록을 보니 당시 약간의 의혹이 있었어요. 김영수 씨가 심장병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죽었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맞았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건 종결. 보험금은 3억? 전부 김미래에게 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돈으로 성형하고 개명하고 새 인생을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원, 아니 김미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는 두 번째 희생자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래가 김영수 씨와 동거하던 곳을 찾아갔어요. 부산 해운대 아파트였어요. 당시 아파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김미래를 기억하더군요.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다고요. 하지만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김영수 씨가 죽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김영수 씨가 경비실에 내려와서 말했대요. 요즘 몸이 이상하다.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병원 가보라고 했대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여자친구가 약을 챙겨준다. 괜찮을 거다라고 했대요. 약. 네. 그리고 이틀 후 김영수 씨는 죽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혹시 김미래가 약을... 증거는 없습니다. 부검에서도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며느리분이 간호학과 출신이시죠? 네. 간호학과에서는 약물에 대해 배웁니다. 어떤 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지도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지원이가, 우리 민우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에서 추락사했으니 부검에서도 약물 검사를 안 했을 거예요. 추락 외상이 사인이니까요. 저는 책상을 쿵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남편도 약물을 먹였을까요? 조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화장했으니 부검은 불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예요. 이제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더 조사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지원 씨가 정말 연쇄살인범이라면 선배님도 타겟일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남편. 다음은 저입니다. 그러면 1,000억대 재산이 전부 지원에게 갑니다. 알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원이가 오늘 차를 갖다 줬어요. 국화차. 드셨어요? 아니요. 마시지 않았어요.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 지원 씨가 준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둘이서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먹는 음식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선배님만 드시는 음식,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민수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김미래 시절 인맥, 김영수 사건 재조사, 그리고 도련님과 회장님 사건의 재검토. 뭔가 나올 겁니다. 고마워요, 민수야. 선배님, 민수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 비공식이에요. 제 직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 상부에 보고하면 공식 수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고발하면 지원이가 빠져나갈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혼자요? 응.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가요. 요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얼굴, 성형 전의 얼굴, 김미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네, 어머님.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김미래. 10년 전 70대 남자를 죽이고 보험금을 챙긴 여자. 그리고 지금 제 가족을 죽인 여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미래. 아니, 한지원. 너 어디 도망가지 마. 내가 반드시 내 가면을 벗겨줄 테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원과 함께 있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제 음식만 따로 조심했습니다. 지원이 제 것만 따로 가져다 주면 핑계를 대고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응.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구나. 저도 눈치채고 있다는 걸. 하지만 지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관찰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듯이.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원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저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지원이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뒤에 검은색 세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차도 따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미행하는 건가? 저는 몇 번 더 길을 바꿨습니다. 그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뭐라고요? 검은색 세단. 번호판은 32파바 7723. 선배님, 지금 어디세요? 강남대로 쪽으로 가고 있어. 경찰서 쪽으로 오세요. 제가 나갈게요. 저는 경찰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그 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유턴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선배님? 응. 그 차가 사라졌어.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번호판 기억하세요? 응. 3288-7723. 민수가 전화로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굳었습니다. 렌터카예요. 렌터카? 네. 2주 전에 빌렸는데 명의가 한지원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원이가 날 미행하고 있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수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심각해요. 지원 씨가 선배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알아. 집에서도 느껴. 제 방 근처에서 자주 서성거리고 위험합니다. 차라리 호텔로 피하시는 게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피하면 지원이가 눈치챌 거야.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지도 몰라.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조심할게. 그보다 부산에서 뭘 찾았어? 민수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가시죠. 우리는 경찰서 내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영수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민수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형사 말로는 당시에도 의심스러웠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고요. 왜 의심했는데? 김영수 씨가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 증세가 있었어요. 어지럼증, 구토, 가슴 통증.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대요. 그럼, 하지만 증세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김미래가 약을 챙겨줬대요. 건강보조제라면서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해봐. 그리고 김영수 씨 죽기 이틀 전 이웃이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민수가 증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김미래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는데 약병들이 많았대요. 빈 약병들. 무슨 약인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미 수거차가 가져갔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건이 종결됐죠. 하지만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당시 부검 기록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맞긴 한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수가 의학 용어가 가득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김영수 씨는 심장병 병력이 전혀 없었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법의학자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특정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일반 부검으로는 잡히지 않아요. 무슨 약물이에요? 디곡신, 심장약이에요. 적정량을 쓰면 심장을 안정시키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약이죠? 정확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지원이가 김영수한테 그 약을 먹였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간 조금씩 먹이면 심근경색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미 10년 전 일이고 부검도 끝났고 화장까지 됐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민수야. 네, 선배님. 우리 민호도 그렇게 당했을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에 가기 전에 약을 먹였을 수도 있어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이요.
그러면 절벽 근처에서 중심을 잃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렇게 선배님,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를 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어때요? 남편도 약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을 먹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선배님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내 아들과 남편을 약으로 죽인 년인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선배님 알아요. 화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화나실 만합니다. 민수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예요. 한지원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어떻게? 일단 한지원 씨의 현재 행적을 더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안을 뒤져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네. 약물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디곡신이나 다른 약물들이요. 하지만 지원이가 집에 있는데 지원 씨가 외출할 때를 노려야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원이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요가 수업 가요. 몇 시간이나 나가 있어요? 3시간 정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집을 수색하죠. 고마워요, 민수야. 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뭐래요? 별거 아니래. 지원이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님, 눈이 부셨네요. 우셨어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니야. 바람 때문에. 그래요? 제가 냉찜질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정원에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집으로 와요. 목요일 그날 우리는 증거를 찾을 겁니다. 지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도 제 인생에도 하지만 곧 진실의 빛이 비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증거를 찾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지원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맙구나. 저는 지원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지원도 저를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지원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요가 수업 가요. 그래. 3시간쯤 후에 올게요. 점심 준비해 놓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지원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내려다봤습니다. 지원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와요. 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빨리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3시간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이 시간 안에 끝내야 해요. 어디부터 시작하죠? 지원 씨 방부터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의 방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기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책상부터 봅시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구류, 영수증, 메모지,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선배님, 여기 금고가 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옷장 안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원이 어떤 번호를 쓸까? 생일? 결혼기념일? 저는 민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민수에게서 받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김미래의 생일. 저는 그 날짜를 눌렀습니다. 또 금고가 열렸습니다.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금 다발, 통장, 그리고 이게 민수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약병이었습니다. 라벨을 읽었습니다. 디곡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증거예요, 선배님. 민수가 더 뒤졌습니다. 또 다른 약병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졸피뎀, 수면제예요. 이건 클로나제팜, 신경안정제. 그리고 이건 와파린, 혈액응고 억제제.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부 과다 복용하면 위험한 약들이에요. 사진 찍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원 씨가 눈치챌 거예요. 일단 사진만 찍고 원래대로 놔둬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금고 안을 더 뒤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수첩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 민수가 펼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민호 마이너스 클로나제팜 5mg 커피의 혼합. 산행 전날 2023년 10월 15일 민호 마이너스 산행 당일 아침 졸피뎀 10mg 주스의 혼합. 어지럼증 유발 성공.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민호를. 민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태준 마이너스 와파린 소량 투여 시작. 매일 저녁차의 혼합. 2025년 12월 28일 태준 클로나제팜 추가. 어지럼증 심화. 2025년 12월 29일 태준 성공.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남편을 열흘 동안 조금씩 독을.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수첩을 사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이제 충분합니다. 이걸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저와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어머님 계세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수첩을 금고에 넣고 닫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침묵. 그리고 지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눈빛.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부드럽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원아.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죠? 지원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민수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찰이요? 여기 무슨 일로요? 한지원 씨, 아니 김미래 씨. 당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 김미래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김미래?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녀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뭘 찾았나요? 당신의 범죄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범죄 증거라. 김미래가 옷장을 봤습니다. 금고를 봤습니다. 금고를 열었군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니 정소영 씨,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남편 장례식에서 웃는 걸 봤을 때부터 의심했지. 아, 김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했네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쩔 건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신민호 씨와 신태준 씨 살인 혐의로. 증거가 있나요? 충분합니다. 금고 안에 약들이요? 그건 제 약이에요. 저 불면증 있거든요. 수첩도 봤습니다. 김미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첩. 그거 개인 일기예요. 소설 쓰는 게 취미거든요. 범죄 스릴러요. 소설? 네. 증거 능력 있을까요? 민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미래가 웃었습니다. 형사님, 제 방에 무단 침입하셨어요. 영장도 없이요. 그거 위법 아닌가요? 이건, 그리고 금고를 열었어요. 소유자 허락도 없이요. 증거로 쓸 수 없을걸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영장 없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민호를, 남편을. 김미래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수첩에 전부 적혀 있잖아. 그건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인정될까요?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이 여자가. 저는 김미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막았습니다. 선배님, 진정하세요. 김미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신고해야겠어요. 무단 침입이랑 절도 미수로요. 당신이. 어머님. 김미래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살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싶으세요? 네, 맞아요. 제가 다 했어요. 민호도 시아버지도 완벽하게 죽였죠. 이 미친.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완벽했거든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감쌌습니다. 위협입니다. 이것도 증거가 돼요. 김미래가 웃었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영장 없이 침입한 형사와 피해망상에 빠진 노인 말을요? 한지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체포합니다. 영장 없이요? 웃기네요. 김미래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진짜 신고할 거예요.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요. 하지만 선배님, 지금은 안 돼요. 나가요. 우리는 방을 나왔습니다. 김미래가 뒤따라왔습니다. 현관까지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김미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노인분들 계단에서 많이 넘어지시잖아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서둘렀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증거 사진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못 쓰겠죠. 위법 수집 증거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택을 봤습니다. 창문에서 김미래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수야. 네, 선배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김미래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저는 민수의 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미래, 아니, 한지원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민수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미끼로 써요. 선배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원이가 저를 죽이려 할 거예요. 조만간. 우리가 증거를 찾은 걸 아니까 서둘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선배님, 민수야 들어봐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증거는 법정에서 못 써요. 위법 수집이니까. 하지만 만약 지원이가 저를 직접 죽이려 한다면? 현장에서 잡으면?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약한 척 할게요. 병든 척. 그러면 지원이가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독을 먹으면 먹지 않아요. 연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켜보는 거예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배님, 정말로 하시겠어요? 네.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민호와 남편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선배님 몸에 녹음기를 달고 제가 집 주변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선배님 절대로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척만 하세요. 알았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저는 일부러 어지러운 척했습니다. 어머님, 지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럽네.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쉬면 나을 거야.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백미러처럼 거울로 복도를 봤습니다.
지원이 제 방 밖에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연기를 했습니다. 어지러워. 저는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지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지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부러 약한 척했습니다. 지원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응.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병원 가셔야죠. 내일 가볼게. 오늘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너무 피곤해. 지원이 제 이마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몸보신 하세요. 고마워. 지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옷 속에 숨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작됐어요. 민수는 집 밖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지원이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삼계탕 끓였어요. 고마워. 지원이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기운 나실 거예요. 그래. 고마워, 지원아.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정성껏 만들었어요. 다 드셔야 해요. 그럴게. 지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삼계탕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독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조금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전문가였습니다. 냄새나지 않는 독을 쓸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네. 중얼거리며 마치 먹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입에 대지 않고 그릇만 움직였습니다. 10분 후 저는 그릇을 거의 비운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정말 독이 들어 있었다면 지원이 제가 죽기를 기다릴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삼계탕은 드셨어요? 응. 다 먹었어. 그러셨어요? 기운 좀 나세요? 아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지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지원이 나갔습니다. 곧 돌아왔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어머님 물 드세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물잔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지원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물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적셨습니다. 어머님 다 드세요. 몸에 수분이 필요해요. 지원이 재촉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시라고 강요할까요? 혹시 이 물에도.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응, 마실게. 조금씩 마시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입에 머금었다가 이불에 몰래 뱉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좋아요. 푹 쉬세요. 내일 아침이면 나아지실 거예요. 지원이 빈 물잔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 말투가 섬뜩했습니다. 마치 영원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에 귀를 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 줬어요. 의심됩니다.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물 버리지 마세요. 증거로 확보하세요. 그리고 계속 연기하세요. 저는 이불에 뱉은 물을 휴지로 닦아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기다렸습니다. 자정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잔척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지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양이 부족했나?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잔척했습니다. 지원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줘야겠어. 그러면 확실할 거야.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독백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백 녹음했어요. 내일 아침이 결정적 순간일 것 같아요. 민수의 답장.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과 함께 대기하겠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침이에요.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죽 끓였어요. 드세요. 쟁반에는 흰 죽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고마워. 지원이 숟가락으로 죽을 떴습니다. 제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드세요.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입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와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한지원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 무슨? 지원이 당황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어제 물, 오늘 죽 전부 압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쟁반을 압수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지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한지원 씨, 아니 김미래 씨.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당신, 나는 먹지 않았어. 전부 연기였어. 저는 옷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내가 한 말 전부 녹음됐어. 아직 살아있네. 양이 부족했나? 내일 아침에 더 줘야겠어.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변명마. 내 금고에서 발견한 약들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어. 내가 어제 준 물도 분석 중이야. 동물이 나올 거야. 지원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너는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오만했어. 증거를 남겼어. 수첩에 전부 기록했잖아. 우리 민호를 어떻게 죽였는지,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지원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지원이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아니, 정소영 씨. 뭐, 저는 후회 안 해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네. 살기 위해서라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죽였어. 돈 욕심. 지원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모든 게 다르지. 지원이 끌려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소영 씨, 법정에서 봐요. 제 변호사가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라고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제 물과 오늘 죽에서 동물이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자백 녹음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이죠.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차가 그녀를 실어 갔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배님,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지원, 아니 김미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지원이 당신에게 독을 먹이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피고인은 제게 흰 죽을 가져왔습니다. 그 죽에는 디곡신 과다량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입니다. 압수한 죽에서 치사량의 디곡신이 검출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증인은 실제로 그 죽을 먹지 않았습니다. 살인 미수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김미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양이 부족했나? 내일 아침에 더 줘야겠어. 그러면 확실할 거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미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명할 것 있습니까? 김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금고에서 발견된 수첩입니다. 수첩이 공개됐습니다. 민호의 죽음, 남편의 죽음,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영장 없이 압수한 것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법적으로 재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녹음과 동물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재판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증언했습니다. 김영수 사건에 대해서 부산 경비원이 증언했습니다. 김미래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법의학자가 증언했습니다. 디곡신 중독의 증상에 대해서 모든 증거가 김미래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지원, 본명 김미래. 김미래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15일 신민호 씨를 살해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신태준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소영 씨를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죄 2건, 살인 미수죄 1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김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정소영 씨, 당신이 이겼어요. 축하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끝났습니다. 응, 끝났네.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지만 우리 가족은 돌아오지 않아.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수야. 당신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 아닙니다. 선배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했지.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소영 씨, 한마디 해주세요. 연쇄살인범을 잡은 기분이 어떠세요? 며느리를 의심한 계기가 뭐였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민수가 기자들을 막아줬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택이었습니다. 텅 빈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민호.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사람을 잡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묘지로 갔습니다. 남편과 민호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두 묘 앞에 앉았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민호야,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어. 한지원이, 아니, 김미래가 무기징역 받았어. 저는 잔디를 만졌습니다. 정의가 이겼어.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돌아오지 않잖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편히 쉬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억울하지 않게 됐으니까. 저는 묘지를 나섰습니다. 1년 후, 저는 저택을 팔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그리고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수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선배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쉬려고. 그러세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선배님. 후회는 안 해. 네. 이 일 말이야. 진실을 밝힌 것. 후회 안 해.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선배님이 하신 일은 정의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아. 네. 그래도 해야 했어. 안 그러면 저도 당신들도 영원히 억울했을 테니까.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끝까지 함께 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웠어요. 민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혔으니까요.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비록 그 대가가 컸지만 저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민호가 어렸을 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무서운 얼굴이에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나이 든 여자.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정소영, 당신은 잘했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가족을 위해 싸웠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진실의 빛이 비쳤으니까요. 2년 후 저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검은 며느리 -한 어머니의 정의 추구. 제 이야기였습니다. 민호와 남편을 잃고 범인을 찾고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이야기.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어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을. 민호야 여보, 당신들은 떠났지만 당신들의 죽음은 의미가 있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